네, 국물 없는 기자 왜 벌써 2주나 그렇죠. 쉬고 네. 3주였나요? 아, 2주 쉬었죠. 2주 쉬었어요. 네. 네, 2주 쉬고 3주 만에 뵙습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또 많이 늙으셨네. 네네. 다들 부쩍. 네. 네. 정동지 요즘 헤어를 걱정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왜 헤어를 왜? 아, 저 지금 머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없어지고 그래요? 네. 아. 또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저희 전철을 곧 밟을 아니, 일단 좀 가능성이 너무 머리를- 높아지는 네. 말씀 너무 하시네. 강력 반발하는데? 머리를 잘 감아야 돼, 이럴 때. 음. 예. 통상 대충 그냥 샴푸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 왜 있잖아요. 그 저기 구석구석 다 아, 솔로. 솔로 네. 한번 닦아줘야 돼. 그리고 아, 그래? 물을 아주 싹 한번 밀어주고. 왜냐면은 그게 참 허술하게 뒤처리했다가 그래서 이제 모발을 망가뜨리는 모낭을 또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고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모발이에요.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먹는 광고만 들어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모바일 광고도 굉장히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같이 아파하고 또 슬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관련한 광고. 제가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네, 이 프로그램에 모바일 관련 협찬하는 건 굉장한 모험.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저희 그 광고 효과가 효과가 있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모델들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이후에 개선이 돼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효과가 있다고 할수 늘 있지. 얘기했죠.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있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 이 논리로 이제 돌파하면 네, 그렇죠. 어떻게든 할 수 있군요, 이거. 네. 네. 그래요.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 네. 결혼한 이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떻게 좀 극동방송은 요새 다니십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미디어스에 계시대. 미디어스 언제 있었지 내가? 네. 최욱현 PD님은 국민 TV에서 언제 나오셨대요? 그래요. 여기 관훈 라이트 클럽 아닙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도 역시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은 그림의 아니고 떡. 그림의 새우.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새우를 못 먹다니. 아, 진짜. 근데 너무 냄새가 너무 지금 지금 이 새우 냄새는 싱싱한 새우의 냄새. 그렇죠. 네. 냄새 너무 좋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얌테이블의 국내산 제철 활 흰다리 새우 특가 이벤트. 오. 네, 가을에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듯 바다의 제철 수산물도 풍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흰다리 새우입니다. 제철 흰다리 새우는 비린내가 없고 살이 탱글쫄깃합니다. 게다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얌테이블에 펄펄 뛰는 국내산 활 흰다리 새우는 전국 왕새우 생산량의 주산지인 신안 양식장에서 직배송되는 제품입니다. 신안 아시죠?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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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서 한번 새우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가 진정한 왕새우의 본고장이다. 네. 여기 가가지고 새우튀김 드셔보셨나?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네, 신안에 가면은 새우를 먹어줘야 됩니다. 네. 주문 당일에 잡은 정말 싱싱한 새우로만 엄선해서 보내드립니다. 미리 잡아놓은 거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 직접 받아보시면은 그 압도적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국내산 흰다리 새우를 주문 후 당일 채취한 싱싱한 녀석들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가격이 예술입니다. 흰다리 새우 1kg 정가가 27,900원. 근데 이걸 그대로 받으면 김용민닷컴이 아니죠. 그렇죠. 특가 이벤트 19,900원. 오. 네. 흰다리 새우 2kg 여기다 천일염 400g을 또 증정해 드립니다. 오. 천일염의 고향 아닙니까? 또 전라남도가 정가는 54,900원인데 특가 이벤트 37,900원에 오십니다. 이거 얼마네요. 네.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18,900원 정도 하네요. 2만 원 가까이 쌉니다, 여러분. 흰다리 새우 2kg과 천일염 400g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천일염은 저희가 증정해 드리는 거고 흰다리 새우 2kg만 구매하셔도 이렇게 천일염 400g 그리고 한 2만 원 가까운 염가로 여러분들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염가. 염이 그 소금 염자는 아니겠죠?
소금 가격으로. 가격으로. 예. 자, 이미 저렴하지만 거기에 또 할인되는 특가 이벤트는 9월 6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1년 중에 신한 흰다리 새우를 가장 맛있고 싱싱하게 게다가 배송비도 무료인 압도적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단 7일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김용민닷컴의 전 상품 배송비 무료 이벤트 8월에 진행 중인데 9월도 계속 9월에도 네. 배송비 무료 하나만 사도. 자,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대한민국 농어민,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 자, 신안에서 잡은 국내산 제철 활 흰다리 새우 여러분의 많은 구매 바랍니다. 아예 새우 먹을 때가 왔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철이죠, 튀겨 철. 드셔도 좋고. 네. 그 MT 가서 새우 구워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 신선한. 그 MT 가가지고 새우에다 고구마를 구워서 먹는 이런 이벤트 얼마나 훌륭한 이벤트입니까? 그래? 새우에 고구마를 구워 먹어. 잘 모르는 모양이네. 넘어갑시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새우에 고구마를. 새우하고 고구마를 구워 먹는 MT. 네, 아주 좋습니다. MT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군요. 새우에 고구마를 뭘 구워 모르는 모양인데 넘어갑시다. 그 정도면 예. 그냥 다 구웠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걸 모르나? 어떻게 MT 가면 당연히 새우에다 고구마를 구워 먹어야지. 그래서 새우에 새우하고 고구마를 구워 먹는다고? 예,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요. 좋은 고구마, 좋은 그게 고구마 새우. 깡입니까? 자, 그래요. 식용유에 튀겨서 껍질채 먹으면 된다. 또 말씀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언론중재법? 아직 본회의 안 열렸습니다. 안 열렸어요? 네. 또. 제가 마지막 확인했을 땐 그랬는데요. 아, 그래요. 참. 작년에 이제 국민들이 180석을 민주진영에 몰아줄 때는 이제 화끈하게 개혁하라 이런 차원에서 밀어주셨고 정말 뭐 좌우 상하 보지 않고 민주당을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수박들은 좀 배제하고 밀어줍시다. 수박들은 배제하고 이 수박들 때문에 되는 일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수박은 수박- 죄가 없습니다. 예? 수박은 맛있어요. 수박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죠, 수박이?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아, 겉과 속이 다르다고. 네. 하지만 과일 수박은 맛있습니다. 네, 과일 수박이야 맛이. 최애 과일이어서.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 특히 민주 진영이 이겨야 개혁이 된다고 믿는 분들은 뒤통수를 맞고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좀 너무 좀 유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국민들까지 다 포용하고자 하는 선의로 이렇게 할 개혁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박들 겉으로는 적당히 진보적인 척, 적당히 개혁적인 척하면서는 실상은 저들과 협잡하고 심지어 당내의 그 개혁 세력의 힘을 빼려고 하는 이런 수박들이었어요. 이런 수박들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제는 좀 제대로 그 실체를 알고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정치인들은 뽑지 않도록 저쪽 당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좀 맛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박들 명단을 우리가 잘 마음속으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선거 때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내 경선 때 그때 또 그런 수박들은 모조리 다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언론중재법 얘기를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지금 뭐 의원총회 오는 뭐 얘기 전에 들어보니까 또 그 전에 신중론을 펼쳤던 의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분위기는 뭐 오늘 좀 봐야겠지만 제가 오늘 전해 들은 분위기는 그래도 9월 1일 본회의 때 상정하는 쪽으로 뭐 그런 분위기가 일단 그러려면은 이제 남은 회기 그렇죠. 동안에 오늘 내일 중에 상정을 해야죠. 오늘 내일 상정을 해서 상정해야 돼요. 필리버스터 하게 만들어야 돼. 나는 야당이 언론 자유 갖고 보수 야당이 언론 자유 갖고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들이 또 수많은 말을 쏟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나중에 언론 탄압하려고 할 때 이들 틀림없이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집권을 하거나 그러면은 언론 탄압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니들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필리버스터를 할 만큼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저도 이제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국회가 협상하는 데니까 그렇다고 쳐도 근데 이게 민주당이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진짜 안 좋거든요.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딱 끝내면은 이게 한 달 정도 갔다가 그냥 끝나는 이슈인데
이 시간이 더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이게 대선에 영향을 주는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언론에서 다 반대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점점 따라잡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거를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안 하면은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바보 같은 저는 나올 수밖에 이게 없는. 저는 이게 뭐 민주당 반대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하고 언론계 쪽에서 거의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비판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논리가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논리 주장들을 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여기 국물 없는 기자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정 보완할 부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야당과 정의당 포함해서 언론계에서 반대하는 그런 논리 때문에 제가 조금 수정 보완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수정 보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논지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언론중재법은 제가 봤을 때 징벌적 성격이 없어요. 별로 실효성이 통과가 되더라도 언론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저는 오히려 강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에는 대단히 좀 미약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계 종사자들이 막 이거 통과되면은 무슨 뭐 탐사 보도 못하고 정부 비판 보도 못하고 뭐 재벌 비판 보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개정안 통과되기 전에 지금 현 단계 언론중재법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때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언론계가 했던 얘기는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되면은 정부 비판 보도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보도 아무것도 없다. 왜? 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거기 때문에 기자들과 언론계가 거기 불려다니느라고 보도 못할 거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가요? 다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좀-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 전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니까 이 변호사 비용도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렇지. 그 어떤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중재위를 한번 거치면 거기서 이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언론중재위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소송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언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만들 때도 진짜 그 난리가 났어요. 김용민이가 지금 저 언론중재위원회에 여러 건으로 뭐라고 합니까? 제소라고 합니까? 네. 제소는 아닌 것 같고 뭐 약간 중재 요청을 했다고 해야 네. 되나? 여러 건으로. 그때 김용민 PD가 제기한 쪽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손을 들어주던가요? 확실한 오보면 네. 그렇죠. 확실한 확실한 오보면은 정말 확실한 오보만 그렇게 손을 들어줘요. 근데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 어떤 의견 표명? 근데 명예훼손의 의도는 너무나 뚜렷하고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보통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냐면 거기 이제 뭐 판사 출신 분들, 꼭 뭐 들어가요. 학자분들 이렇게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기사를 이제 하나 놓고 뭐 이제 그 조정을 신청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오죠.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아니 우리는 뭐 이런저런 뭐 근거로 기사 썼고 아니 언론이 이 정도 비판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해 보신 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아니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반론보다 합시다로 결론이 나요. 아, 예. 그게 가장 원하는 바고. 반론이 여러분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반론 보도 응하지 마세요. 반론 보도는 정당 보도가 아닙니다. 근데 언론 입장에서도 그러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소송으로 갈 거를. 그 언론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이게. 그렇지. 김용민 씨는요 언론중재위나 뭐 하여튼 소송으로 갈 때는 무조건 돈을 받아냅니다. 금융 대응이 가장 훌륭한 대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 이제 몇몇 언론들이 분명히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은 언론들이 있었어요. 한 5군데 되는 것 같은데 열린공감TV가 김용민의 것이다. 이런 취지로 보도한 언론. 예. 김용민 TV가 있는데 왜 열린공감 TV?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누가 하나 그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복붙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다 지금 한 매체도 빠짐없이 다 제가 언론중재위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군데가 우리가 다 고치겠다, 정정하겠다 뭐 그랬는데 그건 열심히 하시고 나는 그대로 갑니다. 난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배상 조정을 받아내기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일단 뭐 한 매체당 100만 원씩 받으려고 그러는데 뭐 내고할 수 있습니다. 내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난 10,000원 한 장이라도 받아야겠어. 네, 10,000원 한 장이라도 받아야겠어. 근데 언론중재위는 아마 뭐 정정보도 이런 거 할 것도 없어. 나는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낼 겁니다. 언론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난리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차원에서
배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상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빈도수가 너무 낮고요. 조정 결렬이 돼버리면 그때는 흔히 말해서 언론 조정 신청을 했던 사람이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법원으로 가면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힘들지. 힘들어. 언론중재위원회도 비슷해요. 이게 명백한 오보, 맞아요. 확실한 고의적인 행위 이런 게 있을 때나 이제 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 비율이 언론중재위원회 현격히 떨어져요. 현격히. 비율 봐도. 10,000원 한 장 받더라도 돈은 받아내겠습니다. 이게 그래야 자기들에게 10,000원 한 푼이라도 손해가 나야 정신 차리지. 나는 언론을 계도할 목적으로, 언론이 지금 국민을 계도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언론을 계도할 목적으로 이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걸었습니다. 명백해요. 김용민이가 열린공감TV에 단 일주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출연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 매체에서 오늘 밤에 뭐 방송한다? 관련해가지고 내가 예고를 내 SNS에 올린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뭐 열린공감TV가 제 거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열린공감TV가 오늘 이낙연, 유은혜 관련해서 뭐 어떤 중요한 내용을 또 보도한다고 하는데 이런다고 열린공감TV가 제 겁니까? 현과 같긴 하네, 이게. 네, 아니에요. 네, 없어. 한번 찾아봐. 김용민이가 열린공감TV하고 뭐 그림자라도 겹치는지. 갑자기 MBC의 모 기자가 생각나네요. 이 자동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 열린공감TV는 제 유튜브입니다. 방송 내용 얘기한 다음에. 아니 뭐 자잘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될 사안이라고 보실진 모르겠지만은 이 만성적인 그런 오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아니 김용호 얼마 전에 방송 중에 뭐 자기가 왜 이렇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유튜브 방송을 그만둔다고 뭐 선언했다면서요? 뭐 연예 기자 뭐 그 사람이 저기 가로세로 연구소. 그 김용호? 김용호가. 기사를 봤는데 연애 부장이라고 나와요. 연예인데 연애 부장이라고 한 거야. 연예 부장 그만둔다고? 아니 오늘 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 있었던 오보, 19세기에 있었던 오보마저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1년 전 기사에 있었던 사소한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했어요. 1840년에 영화 노예 12년의 실제 주인공의 이름이 잘못 기재돼서 바로잡는다 이랬습니다. 그 2014년에 그랬습니다. 아니 보세요. 물론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가 틀릴 수 있겠지. 실수할 수 있죠. 네. 또 더러는 오보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오보는 뭐 고의성은 없는 오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고의성이 없는 오보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어요. 이 언론중재법이 생기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입증이 되면 이제 가작이 나는 거지 그때는.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고의성을 담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엄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언론인들이 먼저 요청해야 될 일 아니에요? 맞아요. 네. 사실은 뉴스는요 완벽한 완전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법뿐만 아니라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진실에 입각하고 진실에 가장 근접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판결문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무슨 연예 부장이 연애 부장으로 나오고 오보, 오타 뭐 아무런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염치가 없어요 지금 한국 언론이. 그래서 열린공감TV가 김용민 거라는 이런 언론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혼쭐을 내줄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가는데 그래서 한 2시 반인가 열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방송을 좀 일찍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반대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전제에 대해서는 잘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보 그리고 가짜 뉴스를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내야 이거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김용호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더만 보니까. 그렇죠. 이근 대위인가요? 그분이 막 단단히 벼르고 있던데.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동기 선배가 얘기했듯이 이 법이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갖고 있는데 언론계에 저는 흔히 말해서 유효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의 과잉 네. 오버하고 있어요. 근데 과잉 지금 오버. 저도 이제 좀 너무 심하게 오버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좀 몇 가지를 정리를 제가 좀 해왔는데 요거 하나씩 좀 듣고 뭐 얘기를 나눠보는 방식이 좀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칠링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언론사의 명운을 뒤집을 수 있는 소송이 계속 걸리면 한마디로 언론이 뭐 무서워서 기사 쓰겠냐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봉쇄 소송이 줄을 잇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 문제를 좀 예로 들어서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주장을 한 거를 이제 언론이 썼다. 그럼 이제 삼성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해가 겁나 났으니까 언론사가 그걸 배상해라 이렇게 소송을 걸 텐데, 이렇게 줄 소송이 이어지면은 나중에 뭐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앙심을 가지고 언론사를 좀 위축되게 해야겠다라고 소송을 잇따르게 걸면은 언론이 이제 무서워서 기사 쓰겠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좀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저는 첫 번째 정말 툭 까놓고 얘기해서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분들과 관련한 기사들을 언론이 뭐 얼마나 많이 썼다고 제대로 보도나 하고 그런 제대로 소리를 해야. 보도나 하고 그 얘기를 하세요. 난 진짜 예를 드는 거를 보면은 난 진짜 이 사람들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이런 일단 뭐 삼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송을 걸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송을 걸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발표안에서는 거의 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뭐 어쨌든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있고 언론이 뭐 이제 공익적 측면에서 그걸 보도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재판부가 판결 근거를 내릴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 직업병과 관계가 없다라는 확신한 결론이 있어야 이거를 오보라고 판단을 할 텐데 네.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또 고의나 이제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뭘 이런 칠링 이펙트를 걱정을 하나.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도 다 이제 언론중재위 가느냐고,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못 쓸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언론중재위를 계속 가면은 막 칠링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는 물론이고 사법부 배상 판결 기준이 거의 대부분이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언론중재법 이 부분을 통과를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더 같이 병행해서 논의돼야 될 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 항상 하거든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어요. 그 양형위원회에서 지금 이 언론사의 손해배상 기준 있지 않습니까? 양형 기준을 올리지 않는 한 지금 이 언론중재법 통과되더라도 언론계 유효타 하나도 안 된다니까?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승소율 자체가 낮은 데다가 사법부가 되게 언론 쪽 편을 들어줘요 지금. 네,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왜 언론에만 5배 손해배상을 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뭐 미국도 하긴 하는데, 근데 미국도 언론에만 이렇게 묻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거죠. 특히 이제 박형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SBS가 뭐 이제 외국의 어떤 교수님을 인터뷰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언론에만 그거를 적용을 하느냐라는 주장인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래요. 저기 외신 기자들도 보니까 한국 언론 주주의 입장을 자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허재현 기자가 그래서 그 외신 기자들을 만나봤대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몰라. 한국 언론이 어떤 이런 공해 물질을 유발하는지를 모르고, 이게 흡사 트럼프가 가짜뉴스 때려잡는다면서 막 언론들을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거를 연상하더라는 거야. 이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자꾸 그 외신들 발표하는 걸 인용 보도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게 레토릭으로 이제 쓰는 건데요. 아까 김용민 PD도 언급을 해줬지만 해외 유소 언론들은요, 과거에 오보가 발생을 하고 뭔가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조정을 하고 소송을 걸기 전에 자기네들이 오보 어떻게 났습니다, 정정보도 이따만하게 내요. 그런 해외 유럽 언론들은. 근데 우리 언론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걸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언론사에만 이런 법을 적용을 하느냐, 뭐 이 부분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뭐 이른바 가습기 피해 같은 그런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세게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기업에도 적용을 하자라는 주장을 해야지 왜 그러면 언론에 적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는 건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5배잖아요, 5배. 5배가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까? 5배 부과는 언론중재법에 보면 5배로 돼 있잖아. 최대 5배. 최대 5배인데, 자 그러면 그냥 단순 거칠게 계산해서 지금 언론사 손해배상액의 상당 부분이 500만 원 이하로 때리거든요. 자 500만 원 이하인데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가 됐어요. 자 최대 5배죠. 자 그냥 거칠게 계산해서 자 5배 2,500만 원. 사법부가 2,500만 원 때릴 것 같아요? 안 때려요, 내가 봤을 때. 이 무슨 징벌적 성격이 있어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언론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유튜브나 SNS는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론한테만 지랄이냐, 뭐 이 얘기가 하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아니 네. 유튜버가 무한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언론사가 아니라서 언론사가 아닌 유튜버도 있고요. 언론사인 유튜버도 있습니다. 김용민과 무관한 열린공감TV는 언론사예요. 언론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평화나무 언론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는 똑같은 책임과 똑같은 의무를 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나가는 얘기를 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구속되는 거, 깜빵 가는 거, 유죄, 실형 사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뭐 무한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여기 김용민 PD랑 제가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맨날 MBC가 소송 걸어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뭐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거는 그대들의 억측입니다. 그리고 예. 우리 저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법원 앞에 가면 똑같은 자범 취급받아. 그러나 언론사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다 중앙일보다 그 대표가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추궁을 받는다. 아 이게 갔나 어디? 우리들은 언제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디 감히 뭐 석현이 형이나 상훈이 형 이런 사람들, 재호 형, 대통령 OK가 나야만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 처벌은커녕 소환도 잘 안 되죠, 사실. 소환도 안 돼. 소환도. 그리고 이 주장이 참 웃긴 게 어떤 개인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에서 개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랑 언론사라는 조직이 일종의 이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를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랑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제가 저 언제적 얘기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회사 소속 기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보도하다가 뭐 업무를 보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개인이 회사와는 무관하게 형사범죄를 저질렀어. 그 형사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은 성범죄도 있을 수 있고 음주운전 범죄도 있을 수 있고 마약사범일 수도 있고 회사와 완전히 무관한 사건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언론사에 법조 출입 기자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그래도 캡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찾아가요. 중앙지검장이든 검찰청장이든 찾아가서 좀 빼달라고 하면은 빼줍니다. 빼줘요. 아무 일도 아니게 만들어줘요. 어느 시절의 이야기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이 정도면은. 그런 무궁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집단이 지금 그 몇 푼 손해배상 액수 올라간다고 이렇게 엄살을 피워? 언론의 자유를 운운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통과되더라도 언론계 유효타 못 미친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강기훈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안 좋으시죠? 네. 예. 사람의 한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언론 보도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국정원, 검찰 여기 다 지금 유우성 씨. 이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든요. 이 두 사례만 딱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사례에 해당되는 언론 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저는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법으로 그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효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언론중재 법안으로는 이 두 사람의 사례만큼의 오보를 하더라도 별로 영향 없습니다 언론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무슨 언론 제대로 비판 보도 못하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실은 이번 법을 들어서 쌍수를 들어서 반대해야 될 언론사는 바로 평화나무입니다. 평화나무. 이 교회 세력, 기독교 세력, 사실 특권 그러네. 세력 아닙니까? 빤스 지금 저 5주째 방역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도 안 해. 소환도. 맞아. 지금 빤스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보수 개신교계가 평화나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기사 중에 조금이라도 고의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오보가 있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위태로운데 고의로 엮어가지고 우리를 음해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평화나무를 정말 무덤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 지금 언론사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언론중재법을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한다면 내가 반대해야 돼. 근데 난 반대를 안 하잖아. 물론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요.
그만큼 언론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무참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정말 언론사로서 역할을 하는 모든 주체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위험하더라도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언론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언론사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진보 언론사들도 얼마나 국민들의 이런 분노가 가득했으면 언론관제법 바꿔야 된다. 언론사에게 책임을 더 크게 물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들이 희생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면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에라이 나쁜 새끼들 진짜. 너희들이 양심이 있냐? 근데 이 언론계가 압도적으로 지금 언론규제법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논리도 저는 진짜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오바들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안 그럴 것 같은 제가 아는 취재원들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거 어떤 집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제가 좀 굉장히 소수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 내부 게시판에서도 논쟁하고 있고요. 누군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실명 걸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지지한다고 밝힌 언론인들도 소수긴 합니다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기자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좀 놀랐던 게 찬성을 하는 언론인들이 30%나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거의 10대 0이잖아요, 10대 0. 근데 뭐 기자들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다는 거죠. 참. 너무 오바예요. 오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부호가 찍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구제가 제대로 될까, 배상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통과된다고 무슨 뭐 보도를 제대로 못하니 정말 그만들 하십시오. 아니 그렇잖아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치 권력은 개혁하지 말라. 그럼 누가 개혁합니까? 누가 개혁해요? 우리 시민들이 조선일보사 앞에 가서 뭐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해도 바뀝니까? 일도 안 바뀌어요. 아니 그럼 자기들이 뭐 개혁안을 내놓던가. 아니 누가 개혁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도대체 검찰 개혁? 검찰은 건들지 마라. 정치 권력은 건들지 마라. 누가 바꿔 그러면? 누가 바꿔? 아니 누군가는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선출된 권력,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행정부 권력을 쥔 주체가 바꿔야지. 누가 바꿔? 너희들은 정치인이니까 건들지 마라. 우리 건들지 마라. 그거는 반개혁 세력이고 개혁 저항 세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그 우리 저 나신아 기자님이라고 계세요. KBS 있습니다. 네, 30년 KBS 근무하신 분인데 참 양심적인 기사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오늘 김용민 브리핑에서 소개했는데 또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아쉬운 점이 왜 없겠나. 그러나 그게 반대의 이유일 순 없다. 완벽한 법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말이다. 그 많은 시간 동안 허위, 과장, 왜곡, 반인권, 반인륜, 악의적 보도를 방조해온 언론 집단이 진정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뜬금없이 사회적 합의를 보라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마당에 갑툭튀 언론개혁 특위 따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로 법안을 무산시키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오늘 아침 한겨레 봤는데 누구야 SBS 보도본부장 했던 심석태 지금 뭐 어디 교수로 가 있더만 보니까. 네.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언론 무슨 자율기구를 만들자고. 언론 자율기구 있죠? 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우리 김용민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가 국민일보만 집중적으로 이제 마케팅해서 국민일보에 저런 광고 많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오시면은 만병통치됩니다. 이제는 요실금까지 치료가 됩니다. 이 병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뭐 암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요실금까지 얘기하고 여기 오면 다 낫는다. 건건이 다 지금 신문윤리위원회 광고 윤리에 위배된다라면서 건건이 제소를 냈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소한 건 100% 다 받아들여져서 국민일보에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국민일보가 뭐 달라진 게 있냐? 그 광고는 당장은 안 싫습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광고비는 다 받아먹은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걸 해서 한번 걸리면 하다 말지 이럴 뿐이지 뭐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 이거야. 페널티가 있냐 이거야. 그런데 그것도 변종 이런 광고들을 또 계속 냅니다. 만병통치 광고를. 이런 자율기구를 만들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데 반성도 안 하는데 신문은 그렇게 신문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방송도 방송윤리위원회 이런 거 만들자는 얘기야. 그래 그렇게 각사들이 각출해가지고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각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타격이 될 만한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참 나이브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터넷 신문 뭐 자율 협회 뭐 그게 있어요. 그 인터넷 언론사들이 만들어서 모인 뭐 일종의 자율 제재 기구인데 여기서 항상 기사들을 심의를 해서 제재 결정을 내려요. 뭐 이거 뭐 주의, 경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율 기구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 몇 건의 뭐 제재를 받더라도 아무런 이게 경영상으로 문제가 없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거긴 그냥 나름대로 그 일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언론 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죠. 아주 대표적인 자율기구, 자율기구의 거의 상징 바로 ABC 협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 됐어요? ABC 협회 멸망했죠. 멸망했습니다. 조선일보 구라부수를 인증해줘가지고 정부 돈 부당하게 빼먹도록 길을 터준 게 바로 ABC 협회 아니에요? 자율기구 만들어가지고 그래 어떻게 심석태 씨 훌륭한 사례가 됩니까? ABC 협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일종의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내 심석태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이 있는 게 국민 TV 만들 때도 굉장히 우리를 깔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제 그 인식은 아마 난 이렇게 추정하는데 아니 너희들이 무슨 언론이냐. 언론은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거 저 자격 없는 사람들이 너무 나대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인상을 받았어요. 이 특권의식, 엘리트의식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주장이나 받아시는 한결에도 참 한심하고 자율 규제 안 됩니다. 안 됐고요. 너희들의 어떤 그런 양식과 양심과 그리고 어떤 품격을 고려해줬고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언론에서 뭔가 갑자기 막 이게 주변에 뭐 언론계 얘기도 안 듣고 막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법 얘기 나온 건 몇 년 됐거든요. 아니 오래 셌어요. 저도 불만이긴 해요. 아니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상임위 준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러는 거야 라는 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언론계에서 이 법의 논의가 오래전부터 나왔고 또 찬성이 그 정도로 높았으면 자기들도 뭔가 그동안 사이에 좀 대책을 세워놨었어야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막 여당이 뭐 밀어붙인다느니 뭐 입법 독주라느니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거 언론이랑 좀 너무 깊은 관계가 있는 법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보도하는 거 이해침해 아니에요? 아유 완벽한 지금.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얘기는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참 두 분이 언론계 종사자로서 양심적인 말씀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언론사 기자들한테 이 법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아 저도 굉장히 부담돼요, 사실은. 태반이 저랑 부딪히는 의견이에요. 아까 KBS 나시나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나시나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취재원이기도 했고 예. 미디어 포커스에도 있었고 도쿄 특파원도 했고 KBS의 대표적인 비주류 기자거든요. 그래요. KBS에 아마 포위돼 있을 거야. 나시나 기자도. 그러니까 나시나 기자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고 뭐 또 준비한 얘기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 좀 해야죠. 어떤 거? 이른바 황제 의전. 황제 의전. 법무부 차관. 차관. 우산. 예. 아니 그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충북인 뉴스가 이미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충북인 뉴스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나는 꼼수다 했을 때 네. 정우택 털건배 사건 있죠? 네. 그 매체예요? 그 매체예요. 그래서 정우택한테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했어, 사실은. 거기 이제 편집국장 했던 이재표 형이라고 한번 우리 방송에 나왔었나? 나오지는 않았고 김용 PD가 여러 번 언급을 네, 했죠. 이재표 형님. 그 양반이 거기 이제 편집국장이었을 때 제가 그 형님하고 같이 제주도 가가지고 정우택의 털건배 사건 취재하러 갔었지.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룸사롱에 들어갔어. 네. 예,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갔는데 워낙 내가 그런 거 즐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님이어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걸렸습니다. 내가 사실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거기 진짜 난 완전히 아주 혹시 그런 데서 잘 놀 것 같지 않아서 걸렸던 게 아니라 물 관리 차원에서 하여간 참 보면서 충북인 뉴스는 참 훌륭한 언론이다. 이게 저는 좀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긴 하죠. 일단 첫 번째 거기 기자가 충북인 뉴스 기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을 텐데 왜 흔히 말하는 서울에서 내려간 그런 기자들 사실 그 27일 날 법무부 차관이 밖에서 브리핑을 한 가장 큰 이유도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실내에서 방역 지침 때문에 실내에서 브리핑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은 충분히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사가 없느냐. 경영 한겨레도 없어요. 이상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추정은 그거예요. 개인적인 추정이 하나 있고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개인적인 추정은 그때 솔직히 이거 했을 때 막 뒤에서 아이고 좀 뒤로 가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 영상 찍는 기자들이. 그랬을 때 좀 제지하는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이 언론 책임론이 부각이 되면 지금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힘이 분위기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봐라 이래서 안 된다 언론들. 이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서울적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 거다. 우리 한겨레 경향 기자분들께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보도 안 해도 된다 해서 넘어가면은 그냥 보도 안 했겠거니 하고 그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하나 축적됩니다.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지 않으면은 그게 다 우리 미디어 소비자들 머리에 축적돼요. 아, 얘네들은 이걸 기피했구나. 이렇게. 모르고 넘어갈 것 같이 다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안 내보내는 건 뭐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하지만은 도움 안 될 걸. 바로 잡을 건 잡아야죠. 바로 잡을 거 잡아줘야지. 그러려고 한겨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비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법무부 차관 정도 됐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비가 이렇게 오니까 좀 양해를 합시다.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키라고 그러고 자기가 손 들고 브리핑 하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야. 그놈의 의존 좀 그만 챙겨 좀. 제가 이 얘기 좀 할게. 최근 일입니다. 방송사에 왜 정치인들하고 뭐 이렇게 고위급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나오고 이렇게 아침에 좀 서 있었어.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위급인가 봐. 예를 들는데 그 의전 옆에서 수행하는 선수들하고 이런 선수들 오더니 내가 서 있었잖아. 나하고 몇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오더니 이렇게 약간 비키라는 식으로 비키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걔네들이 타고 가. 그래서 나하고 한 두 사람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로 쳐다보면서 뭐지 저 양반. 이런다니까? 이런 의전 문화 있잖아요. 이거 그만해야 돼요 이거 진짜. 나 이 의전 때문에 진짜 나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의전을 받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면요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 차관이 아예 이러지 맙시다. 내 차라리 비를 맞고 하겠다. 맞아요. 비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었고 분명히 법무부 차관이 비난을 받을 소지를 줬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사태의 본질은 따로 있었지만은 또 언론에 이런 농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애초부터 사실 카메라 앞에서 뭔 짓이든 다 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네. 카메라 꺼지면은 서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깨 동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카메라 앞에서 비 맞으면서 환영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야 법무부 차관 너무 고생한다. 그 접수달 일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왜 뻔히 뒤에서 사람이 지금 우산으로 받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었는지 그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언론의 책임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사실은 비 맞으면 탈모 온다라면서 얘기했지만 그거 농담이지 그걸. 그리고 제가 탈모인으로서 저 같은 사람은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심각한 머리 빠진 현상이 발생. 그래요. 하여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언론의 또 민낯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